당신의 반응의 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에픽테토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주변 세상에 의해 휘둘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건의 파도에 의해 떠내려가는 부유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 타인의 행동, 우리의 욕망과 실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단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반응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을 걷고 있다고 해봅시다. 시끄러운 소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공기, 사람들의 밀려오는 무리가 당신을 밀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발을 밟습니다. 그 순간 선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사건 자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당신의 반응만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본질입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마음에 새기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본질.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부지의, 승인, 혹은 쾌락. 그러나 종종 이러한 욕망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욕망은 확인되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를 끊임없는 만족으로 끌고 가며 언제나 뭔가 부족한 상태로 남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새로운 직업, 관계 또는 물질적인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안, 인내, 혹은 부족감을 느꼈나요? 이제 그 갈망을 놓아버리고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검증하지 않아도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실 욕망은 외부의 어떤 것이 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것들, 소유물, 성취, 다른 사람들의 승인은 결코 우리를 오랫동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것은 물러서지 않는 끝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자유의 열쇠는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잠시 지나가는 마음의 충동이며 변화는 하늘 속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당신은 욕망이 아닙니다. 욕망은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강력하지만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내적 평화를 기를 수 있습니다. 수용의 자유. 당신의 일상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줄 서서 기다릴 때 누군가가 앞에 끼어들거나 까다로운 동료 또는 예기치 않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 그 의미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고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인생에서 불편한 것을 반영해 보세요. 크든 작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행복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인내, 이해 또는 은혜를 연습할 기회로 볼 수 있나요?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일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일도 종종 성장의 기회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건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찾습니다. 수용은 수동적이거나 방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 완전히 맞닥뜨리되 그것이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접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술을 실천하다.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를 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합니다. 타인의 행동, 시간의 흐름, 삶의 예측 불가능성. 그 후, 당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 행동, 태도에 집중합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반응을 관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하고 중심을 잡은 반응을 기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계, 인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지나면서 당신은 마음이 더 맑아지고 마음이 더 안정되며 삶이 더 평화로워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도전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위장된 기회이며 지혜롭고 정의롭게 목적 있게 사는 연습을 하라는 초대입니다. 인생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한 성격과 지혜로 맞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준은 외부의 성취나 일시적인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마스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목표의 명확함.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명확함, 분명한 목적 의식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인생은 거대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의 바람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삶의 요구들에 의해 수천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강력한 목적에 나 자신을 묶어 놓으면 가장 험난한 바다에서도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만한 일들 속에서 살며 외부의 확인, 일시적인 즐거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의 행동을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시키는지에 있습니다. 목표를 발견하기. 명확성을 향한 여정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답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고 사회, 가족,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제시된 목표와 가치를 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은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음과 방해가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깊이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 자유, 창의성, 타인을 위한 봉사, 아니면 지혜의 추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목적은 이 가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두려워하며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듣기 싫어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의 목적의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의 힘. 사람들이 흔히 하는 큰 실수 중 하나는 변화가 대단한 제스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한 번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이루어졌을 때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충족감을 향한 길은 작은 올바른 행동들이 꾸준히 쌓여가는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 일찍 일어나 명상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혹은 매일 몇 분씩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기, 이러한 작은 행동들의 누적 효과가 변화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당신이 살아갈 삶을 형성할 것입니다. 외부 검증의 해방. 목적을 향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외부 검증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요구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외부의 검증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내면적인 의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검증은 자기 검증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 쪽으로 불어올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바람을 어떻게 진실되게 항해하는지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깊은 신념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의 피드백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세상이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확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의 규율. 명확성의 마지막 요소는 반성입니다. 일상생활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 관계, 사회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진정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반성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몇 분의 시간을 내어 당신의 행동을 반성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은 목적에 부합했나요? 길을 벗어난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순간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반성은 당신이 진행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경로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목적에 대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북극성으로서의 목적. 목적이 없는 삶은 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바다의 힘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을 중심에 두면 당신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당신의 북극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 행동, 결정을 목적에 맞춰갈수록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오는 평화, 충족감,
명확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의 실천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부터. 당신은 당신 삶의 예술가이며 매일이 당신이 되어야 할 걸작을 만들어가는 한 획입니다. 회복력의 예술. 어려움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영광이 더 커진다. 숙련된 조종사는 폭풍과 거센 바람을 통해 명성을 얻는다. 에픽테토스. 회복력은 실패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좌절, 어려움, 그리고 삶이 주는 도전들로부터 돌아오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역경을 맞이하며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능력입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압박감 속에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지고 늘어나며 이전보다 강해집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특성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삶의 필연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쓰라림이나 후회 없이 받아들입니다. 고통, 어려움,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역경에 대한 관점. 스토아 철학에서는 역경을 피해야 할 불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덕 있는 삶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두거나 그것에 맞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역경에 직면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이 맞서고 있는 어려움에 의해 단련되고 있는 전사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도전은 선물입니다. 인내, 인내력, 그리고 지혜를 연습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실패한 프로젝트, 관계의 갈등, 혹은 개인적인 상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들이 바로 당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미래의 도전들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인생의 위대한 설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의지를 강화하고 지혜를 갈고 닦으며 다음에 올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태도의 선택. 회복력은 태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직면한 도전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것들을 불공평한 부담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나요? 당신의 사고방식은 회복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점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적 반응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것이 고통의 원천이 될지 아니면 성장의 원천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어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상상해보세요. 즉각적인 반응은 좌절이나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상황을 인내를 실천하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되돌아볼 기회로 삼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교통체증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외부 사건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분함과 명확함, 그리고 침착함으로 반응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도전을 우아하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강화합니다. 정신적 강인함 기르기.
정신적 강인함은 회복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은 역경 앞에서 집중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도전이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몸이나 마음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계속해서 나아가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의심이 들 때에도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절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으며 실패가 영원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의 일시적인 우회로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관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일이 잘못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력은 한 발 물러서서 도전이 일시적임을 인식하고 당신이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의 목표에 다가가는 발판이 되며 모든 실패는 당신을 더 지혜로워지게 만드는 교훈이 됩니다. 자기 연민의 역할. 정신적 강인함이 중요하지만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회복력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거나 고난의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좌절과 실수가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실패에서 쓰라림이나 수치심 없이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친구에게 보여줄 친절과 이해를 자신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번 실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각 도전을 귀중한 경험으로 보고 그것을 당신의 여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복력이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고통을 품위 있게 그리고 강인하게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매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의 성장의 일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 회복력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길고 장애물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삶은 결코 성공으로 가는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불구불한 길과 좌절, 도전,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성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과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성공은 최종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쏟은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각 작은 행동이 더 큰 목표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의미 있고 충족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인내는 인내심과 과정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진전이 느리더라도 성공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실패가 임박해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노력이 얼마나 작든 더 큰 성장의 그림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 회복력 있는 삶. 회복력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며 그로 인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회복력 있는 사람은 삶이 도전의 연속이며 각 도전이 미덕을 실천하고 성격을 다듬으며 지혜를 깊게 하는 기회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좌절 속에는 변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여정 중 하나입니다. 회복력을 선택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아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얼마나 여러 번 넘어뜨리더라도 당신은 계속 일어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힘.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틱나탄.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기술, 의무, 그리고 끝없는 방해 요소들로 인해 우리의 주의가 분산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의 평화롭지 않으며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오갑니다. 그 결과는 서두르고 분리되며 종종 불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족감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바로 인생을 그대로 경험하며 끊임없는 방해의 소음 없이 살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을 때 우리는 지나갔던 일에 시달리지 않으며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 온전히 살아있고 인식하며 몰입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 존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숨 쉬며 진정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도망쳐야 할 무언가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말, 다음 휴가, 다음 이정표나 성취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오직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순간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예술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 프로젝트 또는 설거지와 같은 간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산만함의 끌림이나 미래의 걱정의 무게 없이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식의 차원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미묘한 아름다움, 석양의 섬세한 색,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식사의 맛, 자신의 호흡의 감각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온전히 존재할 시간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산만함의 위험.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존재를 기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고 할 일 목록은 끝이 없으며 외부 세계의 소음에 시달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쉽게 압도당하고 집중력을 잃으며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산만함은 단지 외부의 방해 요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떠돌게 허용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경험할 능력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산만하다면 우리는 세상과 온전히 교감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단절되고 분열되며 충족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귀중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방향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존재를 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집중할지 다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산만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점. 존재의 예술을 기르는 것에는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을 더 깊고 명확하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건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더 잘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도전에 더 큰 지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또한 우리의 관계를 향상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존중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방해 없이 깊이 들으며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처럼 존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더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존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존재를 실천하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놓아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전을 더 쉽게, 평온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 챙김, 존재의 도구. 존재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입니다. 판단 없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예술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을 얽히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변화시키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중, 자연을 걸을 때, 식사를 할 때, 또는 바쁜 하루 중에도 말입니다. 목표는 산만함을 없애거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인식하고 호기심과 수용의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하나의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만약 마음이 떠나간다면 조용히 그 집중을 호흡으로 되돌리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당신을 현재의 순간에 고정시키고 차분함과 명료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존재. 마음 챙김은 존재를 기르는 중요한 연습이지만 그것은 명상의 조용한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존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족과 함께든 일상 활동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다음 할 일을 걱정하거나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현재의 업무에 집중하세요. 이메일을 쓰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보고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며 멀티태스킹을 피하세요.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면 그 일이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며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관계에서의 존재는 산만함이나 판단 없이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세요. 눈을 맞추고 깊이 들으며 배려심 있게 반응하세요. 이 수준의 존재는 더 강한 연결을 만들고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며 당신과 상대방 모두 진정으로 보고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간단한 작업에서도 존재는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그 활동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주변의 시각, 소리, 감각을 느껴보세요. 모든 순간에 존재를 불러일으키면 일상적인 일도 풍요로움과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연습.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려면 우리는 또한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영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주고 삶이 펼쳐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마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당신이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원칙을 구현합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기쁨과 어려움을 모두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각 경험이 성장의 기회임을 알면서 말이죠. 우리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참여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마땅히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가기. 존재의 예술은 바로 지금을 충만하게 사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분산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후회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주의를 의식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존재의 감각을 기르면 당신은 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명확성, 깊이,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해의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의 풍요로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존재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연습, 하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해의 수가 아니라 각 순간의 질이 당신의 만족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지혜는 하룻밤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반성, 그리고 이해의 함양을 통해 갈고 닦는 평생의 추구입니다. 지식은 책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지식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간과 삶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인생의 복잡함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길은 겸손, 인내,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수많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기쁨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경험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두 기둥. 스토아 철학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이성적이고 미덕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묘사됩니다. 지혜의 첫 번째 기둥은 자기 지식입니다. 자신의 성격, 욕망,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간의 행동을 무엇이 이끄는지, 그리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은 반성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의 가치, 강점, 약점, 그리고 동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인식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욕망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세계에 대한 지식은 인생에서 작용하는 더 큰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사회, 자연 세계,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지혜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반성의 역할. 지혜를 기르려면 우리는 지속적인 반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반성은 우리가 경험을 처리하고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교훈을 추출하고 그것을 미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행위는 과거에 머물거나 실수를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서 배우고 일이 왜 그렇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은 지속적인 과정, 시간과 인내, 그리고 솔직함을 요구하는 연습입니다. 반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저널링입니다. 당신의 생각, 경험, 통찰을 적어 내려감으로써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저널링은 감정을 처리하고 결정을 분석하며 지혜를 향한 여정에서 진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자주 저널을 쓰며 그것을 자기 성찰과 철학적 탐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저널링 연습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내 가치에 맞게 어떤 선택을 했는가? 무엇을 달리 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교훈을 어떻게 미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마음가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지혜를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연습입니다.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지혜의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인식이며 불확실성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립니다. 언제 행동해야 할지,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들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차분함과 명확함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아타락시아, 에터키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평화와 평온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유연하고 더 회복력 있고 삶의 흐름에 더 개방적이 됩니다. 지혜에서 미덕의 역할. 미덕과 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있어 미덕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바로 지혜의 기초였습니다. 미덕은 이성과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지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네 가지 주요 미덕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기둥들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용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며 그것이 어렵거나 인기가 없을 때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도록 촉구하며 절제는 우리가 과도함과 방종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미덕이 있는 삶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미덕을 배양할 때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을 우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합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지속적이고 목적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실천. 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겸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더 배울 것이 있음을 알며 겸손을 통해 삶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실수에서 배우며 자신이 틀렸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점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지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아나 자존심이 학습이나 성장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경험, 사고방식에 열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원동력입니다. 지혜의 실천.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자신들의 결정, 행동, 관계에 적용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양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의도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각 결정은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낼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선택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반성하고 선택지를 고려하며 최고의 가치를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결론, 평생의 추구. 지혜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그것은 헌신, 인내, 그리고 자기 개선에 대한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진리와 정의, 미덕에 맞게 행동하는 예술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계속할 때 지혜는 목적지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매일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 학습, 그리고 미덕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적,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회복력의 힘. 세상은 모두를 부수고 그 후에 일부는 부서진 곳에서 강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며 역경은 인간 경험의 불가피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상실,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수많은 다른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정의하는 것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강점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다시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력은 좌절에서 회복하고 역경에서 반등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기 위한 내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도전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바꾸는 예술입니다. 회복력의 본질. 회복력은 종종 타고난 성격이라고 오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력을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력은 고정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신체가 신체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이 마음은 정신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회복력의 대가였으며 인생의 어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맞닥뜨리면 개인적인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시킨다. 길을 막는 것이 길이 된다. 라고 썼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도전이 진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회복력을 실천하고 우리의 강함을 시험하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관점의 힘. 회복력의 핵심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좌절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악의 예측, 프리메더테이시오 말로럼은 우리가 역경을 정신적으로 준비하도록 장려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해보며 그것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매 순간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고난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재구성함으로써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성장에 기여하는 귀중한 경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역경을 차분하고 결단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의 강인함. 회복력은 정신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강인함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회복력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분노, 슬픔, 두려움 또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회복력의 핵심은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들을 인식하되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거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과 수용을 통해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우리가 감정과 자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면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그것을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 만들기. 정신적 강인함은 회복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집중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감정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목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주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디거나 금식하거나 차가운 목욕을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식으로 자신을 도전하면서 큰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는 정신적 강도를 키웁니다. 매번 편안함을 벗어나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지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지원의 중요성. 회복력은 내적인 특성이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혼자서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회복력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공동체와 우정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립의 힘을 강조했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를 지원할 때 번영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회복력은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지침, 격려,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절과 관용의 행동은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강해질 수 있는 상호 연결과 공유된 인간성을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지원을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강점과 회복력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용의 실천. 수용은 회복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은 상황의 현실을 저항이나 부정 없이 직면하는 능력입니다. 수용이란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의 행동,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반응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부터 자연의 흐름까지 모든 것은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으며 그것은 우아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 수용의 실천은 우리의 좌절과 실망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싸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수용은 두려움이나 저항에 의해 마비되는 대신 명확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회복력의 실천, 간단한 운동. 자신의 삶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운동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하나, 현재의 도전 과제를 확인하세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반성해 보세요. 개인적인, 직업적인, 감정적인 어떤 것이든지. 둘, 관점을 재구성하세요. 이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3.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영향 미칠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4. 지원을 구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멘토에게 조언이나 격려를 요청하세요. 연도. 매일 반성하세요. 매일의 끝에 자신의 진행 상황을 반성할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도전 과제에 직면한 자신이 보여준 강함을 인정하세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점차 회복력을 쌓고 삶이 던지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면의 힘. 회복력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 지혜, 그리고 우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며 매 세트백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제시할 것이지만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회복력의 실천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며 장애물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디딤돌로 바꿉니다. 우리가 회복력을 기르면 우리는 내면의 힘을 끌어내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의 본질.
삶에 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목적이 없는 삶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이 자연의 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은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북극성입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연료이자 불확실한 시기에도 명확함을 제공하는 힘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이유나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 행동, 관계에 흐르는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살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목적의 본질, 그것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웰빙, 회복력, 장기적인 성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기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목적 이해, 깊은 탐구. 본질적으로 목적은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유, 그리고 성취를 추구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는 것은 항상 직선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종종 내성, 경험, 그리고 반성을 통해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그들의 일이나 경력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신의 재능에 맞는 열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에서 목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목적이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추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자신, 그리고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의 좁은 정의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면적이고 진화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목적과 가치의 관계. 목적과 가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원칙과 신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목적과 일치할 때 우리는 삶에서 깊은 성취와 일관성을 경험합니다. 목적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정직, 창의성, 사랑, 모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개인적인 성장, 또는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와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입니다. 가치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행동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살 때 우리의 목적은 더 명확해지고 우리의 결정은 더 의도적으로 변합니다. 가치를 따르는 삶은 평화롭고 진실된 삶을 가져다주며 그것에 반하는 삶은 내적 갈등과 불만을 만듭니다. 목적에서 열정의 역할. 목적은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한 종종 열정과 연결됩니다. 열정은 우리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깊고 내재적인 동기입니다. 열정은 목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그것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게 합니다. 열정은 종종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려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의적인 충동, 경이로움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충족하려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에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을 바칩니다. 열정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신나고 충족된 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열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단계에서 열정을 가진 것과 다른 단계에서 열정을 가진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성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열정이 우리와 함께 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열정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인생의 단계에 따라 진화하는 동적인 것입니다. 봉사를 통한 목적 찾기. 목적을 찾는 가장 깊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깊은 의미와 성취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는 우리의 목적을 자신을 넘어서게 확장시키며 더 큰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의 목적이 집단의 선에 연관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는 목적을 확장시킵니다. 봉사는 자기중심적인 추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시간을,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연결과 의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행복의 교차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지 끝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 사는 삶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열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목적에서 오는 행복은 지속 가능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성취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맞춰 사는 삶에서 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만족입니다. 목적은 행복의 기초를 제공하며 행복은 다시 우리의 목적에 대한 헌신을 강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일관된 삶을 살며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한 장애물 극복. 목적을 추구하는 여정은 보람 있는 여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도전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은 종종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핵심은 의심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두가 불확실성의 순간과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도전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은 종종 우리의 결단을 강화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마주할 때 중요한 것은 작은 방법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전이 느리더라도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작은 걸음은 목적에 맞춰 살기 위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헌신을 강화합니다. 목적 찾기를 위한 실용적인 운동. 목적을 찾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은 반성과 인내, 자기 인식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운동을 제시합니다. 하나, 가치를 명확히 하세요. 핵심 가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 열정을 찾으세요. 어떤 활동이 당신을 활기차고 몰입하게 만드나요? 어렵거나 도전적일 때도 사랑하는 일을 무엇인가요? 3. 영향을 반성하세요. 당신의 기술과 자원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4. 의도적인 목표 설정.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설정해 보세요. 연도. 평가하고 조정하세요. 주기적으로 목적에 대해 반성하세요. 당신은 가치와 열정에 맞춰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 목적을 향한 평생의 추구.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성취감을 부여하는 지도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열정에 의해 추진되며 종종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목적을 향한 길은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목적에 맞춰 살 때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과 외부 성취를 넘어서는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게 살기로 하는 다짐이며 더 큰 선을 위해 기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인내의 지혜.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조이스 마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서비스, 결과 등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성취, 가장 큰 개인적 성장, 그리고 가장 풍부한 경험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의 결실이 익을 때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체념이나 불편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는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일이 제때에 펼쳐짐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인내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긴 여정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장에서는 인내의 본질,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인내를 기르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인내가 개인적 성장, 관계, 회복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펼쳐지도록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내의 본질. 인내는 본질적으로 고난이나 지연을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 목표 또는 원칙에 대한 의연한 결단입니다. 인내는 행동이나 야망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숙련은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입니다. 인내는 지연된 보상이라는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유혹을 저항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직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든,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는 것이든, 개인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든, 우리는 단기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특히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 지혜, 미덕, 성취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네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안에 대한 가장 큰 치료법은 우리의 판단을 지연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인내가 내적인 힘과 자기 통제의 형태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적 성장과 인내. 개인적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며
진정한 변화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어려운 경험에서 치유되는 등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성장의 길은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진전은 물결처럼 일어나며 좌절과 승리가 함께 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여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전이 느려 보이고 좌절감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습과 인내로 점차적인 향상이 보이고 결국 숙련도가 달성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다면 돌파구 바로 직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내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하며 결과가 멀게 느껴져도 계속해서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정을 신뢰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궁극적인 보상을 믿으며 우리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에서의 인내. 관계는 로맨틱한 것이든 가족적인 것이든 직업적인 것이든 인내를 요구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 성장의 단계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는 종종 어려움, 오해 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발전하며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이 순간의 인내는 필수적인 미덕이 됩니다. 관계에서의 인내는 나쁜 행동을 참는 것이나 유독한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변화, 치유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반응에 인내심을 갖고 감정을 처리하고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관계에서 인내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탐색하고 상호 이해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문제, 우선순위의 차이, 외부의 압력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인내를 실천할 때 반성, 경청, 타협의 시간을 허용할 때 관계는 더욱 강하고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역할에서 인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실수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인내심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과 성숙이 아이들만의 속도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인내와 회복력. 인내는 회복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력은 종종 인내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능력은 인내의 힘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기를 때 우리는 좌절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회복력은 본질적으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이며 인내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강인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상황을 천천히 접근하여 지혜와 반성, 평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도전이 장애물이 아니라 인내를 연습할 기회로 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회복력을 쌓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인내는 개인적인 성장의 도구가 되어 불안이나 좌절 대신 차분함으로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인내 기르기. 인내는 미덕이지만 그것을 기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는 우리가 기다리는 자연스러운 경향에 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내는 습관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기르는 실용적인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하나,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여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미래의 결과나 지연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불안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깊게 숨을 쉬며 놓아주는 결정을 내리세요. 둘, 더 큰 그림을 반성하기. 불안이 생길 때 더 큰 그림을 되새기세요. 장기적인 목표를 반영하고 성공이 종종 점진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현재 상황은 큰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3. 지연된 보상 실천하기.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충동을 저항하는 연습을 하세요. 간식을 미루거나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더 긴 경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지연된 보상 실천을 통해 기다리는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좌절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연을 실패로 보지 말고 그것을 성장, 반성, 준비의 기회로 여겨보세요. 이 지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도,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를 즐기세요.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여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6. 자기 연민 실천하기. 인내는 외부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수와 좌절은 삶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지세요. 성장이 필요한 시간을 자신에게 주세요. 인내와 삶의 흐름. 인내는 삶의 리듬에 맞춰 흐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인내는 우리에게 현재 순간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반성하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 타임레스한 지혜는 우리에게 자연처럼 우리 삶은 자신만의 속도로 펼쳐지며 서두를 필요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은 올바른 시간이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결론, 인내의 보상. 인내는 지혜, 회복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취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좋은 일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을 품이 있고 인내심 있게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르면서 우리는 역경을 견디고 성장하며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지혜와 이해, 기쁨으로 이 여정을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미덕입니다. 반성의 힘. 자기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깊은 도구 중 하나는 바로 반성하는 능력입니다. 반성은 우리 영혼의 거울로 우리의 생각, 행동,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삶을 이해하고 배운 교훈을 통합하며 미래를 위한 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 없이 떠도는 배와 같아서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성은 단순히 후회나 향수에 잠기며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에 대한 통찰을 얻고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며 이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반성은 개인적, 영적 발전의 열쇠이며 목적 있고 미덕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이 장에서는 지혜를 향한 여정에서 반성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명상, 일기 쓰기, 내면의 탐구, 그리고 마인드풀한 관찰을 통해 반성하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고 반성이 어떻게 자기 인식, 명확성,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반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는 목적에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성장에서 반성의 역할.
반성은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내린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규칙적인 반성을 통해 우리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식별하고 우리의 동기를 이해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성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자기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종종 충동이나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성은 우리가 행동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제한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면 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건강에서든 반성을 통해 그 패턴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성은 이러한 순환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하여 성장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감정지능과 반성. 감정지능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아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기인식으로, 이는 반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쾌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반성은 이러한 트리거를 인식하고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반성은 우리가 공감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감정, 관점,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일기를 통한 성찰의 도구. 성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을 적는 것은 성찰의 내면적인 과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기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추적하는 구조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기 작성은 간단한 자아의 흐름을 적는 것부터 더 집중적인 연습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잘 되었나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성찰하게 하며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내재된 교훈을 인식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진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도전들을 극복했는지, 생각 속에 어떤 패턴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을 추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성찰의 실천. 일기 작성은 능동적인 성찰의 형태라면 명상과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보다 수동적인 실천입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과 몸과 함께 조용히 앉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지 않고 주에 깊게 관찰하라고 초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대한 명료함과 인식을 얻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실천으로 성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에 깊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욕망, 내면의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인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즉,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면서 그것들에 압도되지 않게 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자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 성장과 감정적 웰빙을 위한 중요한 내면의 풍경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성찰과 목적의 명확화. 우리가 삶을 성찰할 때 우리는 목적에 대한 더 큰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성찰의 과정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성찰은 우리가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은 한순간에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이며 지속적인 발견의 과정입니다. 성찰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목적을 정제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깊은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목적이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성찰은 우리가 진화하면서 그 렌즈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성찰과 의사결정. 효과적인 의사결정은 통찰, 지혜, 식별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성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 충동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찰은 우리가 반응하는 대신 명확한 곳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잠시 물러나서 잠재적인 결과, 동기, 선택의 결과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결정은 내 가치관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장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와 같은 깊은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찰은 또한 우리의 편향과 맹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결정을 내릴 때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편향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찰 실천. 성찰을 일상에 통합하려면 이를 정기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1. 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조용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삶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찰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하나, 일기 작성. 매일 10에서 15분을 따로 내어 경험, 생각, 감정을 기록하세요.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고 하루를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아침 또는 저녁 명상. 매일 명상 시간을 따로 할애하세요. 몇 분간 집중적인 호흡이나 마음 챙김만으로도 중심을 잡고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간 성찰 세션. 매주 시간을 따로 내어 목표에 대한 진전을 반영하세요. 지난 주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평가하세요. 4. 산책 중 성찰. 방해 없이 산책하세요. 휴대전화나 음악 없이. 그저 걸으면서 하루. 도전. 목표에 대해 성찰하세요. 연도. 멘토링 또는 대화. 멘토.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성찰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혜의 펼쳐짐. 성찰은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찰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고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명료함을 얻으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복잡함을 방향감각과 인식을 가지고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며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정기적인 성찰을 통해 우리는 삶을 성찰하고 경험에서 배우며 계속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찰은 단순한 개인적 발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 학습, 성장의 평생 여정입니다. 수용의 예술, 지능의 척도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혜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술 중 하나는 수용의 예술입니다. 수용은 수동적이거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이해하는 고요한 지혜이며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평화를 찾을 때 얻어집니다. 이 장에서는 행복, 지혜,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용의 깊은 가치를 탐구할 것입니다. 수용이 우리의 감정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개선하며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 타인, 주변 환경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성장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받아들임은 단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장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을 판단이나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불경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고유한 경험, 고통,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받아들임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필요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며 우리의 기대를 강요하거나 그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더 깊은 공감, 신뢰, 그리고 이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연애 관계에서 받아들임은 파트너를 변화시키려는 압박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강점을 축하하는 것이며 결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또한 각 사람이 성장하고 치유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들의 과정을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정과 가족 관계에서도 받아들임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신뢰와 존중의 뿌리를 둔 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고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인생의 도전 받아들이기. 인생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어려움의 우아함과 평정을 가지고 맞설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저항하지 않고 차라리 평온하고 열린 마음으로 직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은 고통스러운 삶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 회복력, 그리고 배움의 가능성에 마음을 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는 너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지만 외부의 사건은 지배할 수 없다. 이를 깨달으면 너는 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성과 침착함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과 감정의 균형. 받아들임은 감정의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외부 사건이나 내적 생각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저항하거나 부인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 우리는 내적 혼란을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정의 명확함과 균형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감정을 억제하는 순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스트레스, 불안, 정신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나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받아들임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좋은 순간을 만끽하며 감사와 만족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 감소에서 받아들임의 역할. 스트레스는 종종 인생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불쾌한 상황, 어려운 사람,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저항할 때 우리는 내면에 긴장을 만듭니다. 반면, 받아들임은 유연함과 열린 마음의 사고방식을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일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정신적 마찰을 줄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며 필요에 따라 우리의 기대와 반응을 조정합니다. 받아들임은 우리가 적응력을 키우고 통제의 필요를 내려놓으며 현재의 순간에서 평화를 찾도록 가르쳐 줍니다. 받아들임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개발하여 어려움에서 더 빨리 그리고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복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자유롭게 합니다. 받아들임을 기르는 방법. 받아들임을 기르는 것은 연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워야 하는 사고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과 통제의 옛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마음챙김 실천하기.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관점을 전환하기.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3. 통제의 필요 내려놓기. 인생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생각, 행동, 그리고 반응에 집중하세요. 4. 자기 연민 실천하기.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성장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연도,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우아함과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6. 받아들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당신 주위에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미덕의 유산.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메아리칩니다. 마키무스, 글래디에이터.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의 행동, 말, 선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생을 넘어 이어집니다. 이 유산은 우리가 얻거나 성취한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한 미덕, 우리가 지키는 원칙, 그리고 우리가 만진 삶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유산의 개념을 탐구하며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미덕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진실성, 그리고 봉사의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물질적인 부나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살아있는 미덕에 있습니다. 미덕의 기초. 미덕은 의미 있는 유산을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탁월성의 구현이며 우리 최고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미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고대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미덕이 최고의 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덕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덕 있는 삶은 자신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삶입니다. 목적 있는 삶 살기.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려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적은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며 미덕을 실천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목적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을 돕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거창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가치와 열정에 맞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 관계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든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용한 단어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